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의 세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복잡할 거 없고요. 주간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우리 세상에 일어났는지 한번 가볍게 들여다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시사 주간지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합니다. 시사 주간지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주간 동아, 시사 저널, 그리고 주간 경향 요 정도. 그리고 뭐 가끔씩 다른 시선이 필요하면 주간 조선 요 정도? 근데 주간 조선은 그 이미지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 세 개 정도 참고를 해서 다룰 주제들을 얻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주간지를 참고하는 특성상 아무래도 꼭 최신 소식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지를 기반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매주 월요일에 발간되는 주간지를 보고 한 수요일쯤, 목요일쯤까지 준비를 하다가 그 사이에 어,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엄청 중요할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제가 그 일간지 경향신문도 구독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해서 보충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엄청 최신 소식을 다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너무 최신 소식에 목맨다기보다는 주목해야 될 소식, 그 주에 다루는 오늘도 지금 세 가지 토픽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 할 것도 그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3월 10 며칠에 지금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주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주목할 만한 주제를 선정해서 다룹니다. 그 점으로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컨텐츠 자체를 엄청 제대로 준비해서 시작하는 거는 아니에요. 시작하는 계기는 사실 대학 과제, 이 어떠한 수업에 이용할 한 학기짜리 과제에서 시작해서 고안한 컨텐츠인데 여기서 지금 이 같은 수업 수강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블로그를 가장 많이 쓰시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 두 분 정도가 제가 확인한 데까지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활용을 하시는 걸로 올려주셨는데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그려서 올리시는데 그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뭐야, 동생이 언니 옷 빌리는 거. 그 어릴 때, 저는 형제 자매가 없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컨텐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거 지금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왜 이래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형식도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생각은 그냥 여기다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쭉 쓰면서 진행할 생각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로 하는 컨텐츠, 말 위주로 하는 컨텐츠를 제작할 때마다 영상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팟캐스트가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이 보는 컨텐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하얀 화면에 이렇게 글씨만 쓰면서 진행하기는 너무 보시기에 밋밋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시간 전에 급히 이 게임 화면에 요거 있으니까 책과 기펜이라는 마인크래프트는 아이템이 있으니까 요거 여기 제가 지금 그냥 혼자서 평상시에 플레이하는 맵이거든요. 여기다가 급하게 책과 기펜 요거 4개 만들고 책장 이거
이거 뭐야, 독서대 4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방향성이 아직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다 보니까 서툴 수가 있습니다. 완성도를 어떻게 높여 나갈지 계속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벌써 일요일까지 왔다 보니까 시작을 안 하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시작을 해놓고서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녹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좀 서투른 부분이 보여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주목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사를 다루다 보니까 그죠? 시사 주간지에서 뽑아오다 보면 시사 주간지에는 웬만하면 정치 분야의 기사가 맨 위에 나와요. 맨 앞에. 맨 앞에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든가 이런 일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정치 이야기가 맨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정치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사석에서 친구 만나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저한테 이거 던져주면은 밤새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다른 주제하고 균형을 못 맞추고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한 주에 하나씩 이 컨텐츠 만들거든요. 각 한 회차당 주제 하나를 딱 뽑아서 맨 마지막 순서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 2개에서 3개, 제가 3개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다른 분야 주제를 최대한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치로 끝내도록 그렇게 형식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래도 아까 경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루다 보니까 범위가 꽤 넓은데 이런 분야 중에서 저는 어떤 분야에서도 전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학에서는 경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어떤 전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2학년이고요. 저희가 학부제라서 1학년에는 전공이 없어서 교양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뭐 배우고 있는 단계라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저는 깊이 있게 할 수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그 능력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렇게 뭔가가 돌아가고 있다더라. 그리고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시는 처음 접하는 분의 눈높이에서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얘기를 저는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 막 깊이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볼만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쪽만 바라보면서 살다가 놓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 놓칠 만한 얘기 한 번씩 들어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그때 그거 하면서 생각나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로 그냥 가볍게 살펴보는 거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뉴스 정기적으로 챙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것은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요일을 솔직히 제가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도 이번 주 분량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일요일 돼서야 하고 있는 거라서 그 주차 주간지가 나오고 그거를 주제를 정리해서 녹화하는 것까지를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일도 정하지 않고 랜덤으로 투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죠. 다른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 숏폼에 대한 문제가 하루 이틀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꽤나 중요한 저도 평소에 참 틱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쯤은 다뤄야 될 거고, 첫 주차니까 가볍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겉핥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홍대 입구에 가시면요. 송글송글 찜질방 뭐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기사 한번 보세요. 팝업 스토어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시면은 본인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도파민 중독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여기에 뭐 커피 2잔 이상 마신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쇼츠 넘기면서 본다. 그죠? 릴스 넘기면서 본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쇼츠 넘기면서 본다. 이런 거 체크하고요. 여기에 문항에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4시간 반 이상 사용한다. 이거 아시죠? 이거 그냥 스마트폰, 요새 스마트폰은 그 초기 설정하고 알아서 쓰면은 기본값으로 요거 알림이 오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딱히 끄지 않고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야, 4시간 반은 솔직히 안 넘을 수 없지 않나? 근데 솔직히 저는 쇼츠는 안 봐요. 저는 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꺼놨어요. 물론 구독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요 홈에 들어갔을 때 요것도 꺼놓고 쇼츠도 이거 휴대폰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보는 유튜브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근데 뭐 다른 거 하느라 스크린 타임은 4시간 반은 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거를 점검을 하고 나서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휴대전화는 당연히 입구에다가 맡겨놓고요. 뭐 책을 읽는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디톡스라고 이름 붙여서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은 1시간 반이 걸린대요. 1시간 반이 지나고 나면 요 활동지하고 인증 수건 하나 받는 요런 부스인데 주말에는 2시간 정도 대기를 한답니다. 꽤나 인기가 있죠. 당연한 말이겠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20대. 그죠? 틱톡이 유튜브에 광고를 한창 하면서 그 눈살 찌푸리게 하던 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쯤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20대가 됐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문제를 느낄 거고 10대들은 지금 10대들은 솔직히 더 심각하거든요. 당연히. 왜냐하면 유튜브에 지금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정말 뭐 쇼츠도 그렇고 긴 영상들도 해로운 영상들 되게 많아요.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숏폼이 마치 공기, 응? 물 이런 필수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안에서 이 숏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숏폼이라는 것이 안 그래도 디지털 마약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얘기 나왔듯이 스크린 타임이 4시간 반 이상이면은 좀 그 디톡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시간 반은 야, 눈 깜짝하고 보다 보면은 4시간 반은 그냥 넘죠. 그죠? 자기가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수많은 유튜브나 메타, 바이트댄스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가 한 2019년 그쯤에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수많은 심리학자와 엔지니어가 중독이 되도록 정확히 말하면은 자기 플랫폼 안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계하느냐? 광고 수익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유튜브는 지금 광고 너무나 유튜브가 많아지다 보니까 광고 하나당 단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점점 더 넣지 않습니까? 5초짜리 광고가 5초 지나면 건너뛸 수 있던 것이 6초, 7초 되고 15초 광고 하나를 통으로
못 건너뛰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야지 그것이 플랫폼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설계를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는 좋을 리가 있습니까? 숏폼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이거죠. 깊은 생각을 못하게 해요. 엄청 짧은 시간 안에 큰 자극을 주는 컨텐츠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유튜브 안에 있는 긴 영상부터 못 보죠. 한 10분 남짓 되는 영상도 이제 지루하다는 생각. 인터넷 강의, 뭐 10대나 20대 저희 정도 되는 사람은 한 최소한 한 3, 40분, 길면 1시간도 넘어가는 강의를 계속 되게 빨리 하죠. 사실 저도 1.0으로 보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워낙에 빨리 달려가니까 뒤처지는 게 아닌가. 같은 시간에 나는 더 적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300쪽짜리. 인터뷰한 사람 중에는 극장에서 2시간짜리 영화 보기도 힘들다고 해요. 유튜브에서 10분으로 요약해주니까.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장면 2개 정도 쇼츠로 보면 되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팝콘 브레인이죠. 팝콘처럼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극에만 반응하고 주변에서 느리게 서서히 변해가는 거라든지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거에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갖다 팝콘 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팝콘 브레인이라는 게 2011년에 CNN에서 인용을 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숏폼이 등장하니까 숏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팝콘 브레인이 돼버린 거죠. 폐해가 크다 보니까 이 숏폼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공중보건과 사회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의 몬테나 주라는 곳은 미국은 주마다 주법이 다 있죠. 틱톡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얘기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걸요? 근데 요거는 2023년에 진짜 통과가 됐대요. 주지사께서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올해 2024년부터 틱톡이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는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고요. 뭐 뉴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보건 전문가들이 이거 청소년에게 상당한 청소년 발달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청소년기에 읽는 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청소년들이 이런 거 보면 책을 읽겠습니까? 책을 안 읽어 버릇한 학생들이 대학에 오면 이제 약간 한물 가기는 했지만 문해력 논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인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당연히 스마트폰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몸이 좋겠습니까? 뭐 이거는 약간 벗어난 이야기긴 한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그 글자 크기를 상상 이상으로 작게 하고 쓰시더라고요. 뭐 작게 해도 자기는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냐면 스마트폰 화면하고 눈하고 거리가 10cm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나쁘냐 하면 여러분이 레이저 빛 눈에 직접 쏘면 안 된다는 거는 아시죠? 그게 한 지점에서 나오는 빛이 엄청 강해서 그렇잖아요. 뭐 태양빛, 전구 조명 이런 것도 직접 눈에 비추면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스마트폰 화면도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은 하루에 몇 시간씩 본단 말이에요. 그런 화면을 물론 그 화면 자체의 밝기는 조금 어두울 수 있겠으나 요새 스마트폰은 또 밝기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막 1000니트, 2000니트 밝은 데서는 이렇게 보도록 나오고 그리고 최소 밝기도 저도 누워서 스마트폰을 최근에도 안 볼 수가 없는데 밝기를 가장 낮춰도 눈에 그 거슬릴 만큼 화면 밝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몇 시간씩 보시면 시력에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화면에 글자 크기 좀 크게 하고 의식적으로 자신이 허리 굽히고 목 앞으로 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는지. 컴퓨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할 때도 의식적으로 목을 그러니까 글씨 크기가 조금만 크면은 목이 이렇게 뒤로 가고 한 화면하고 거리가 30cm, 40cm 되더라도 글자가 보이거든요. 굳이 앞으로 가서 보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좀 살피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쇼츠를 보다 보면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의 관점에서의 문제도 있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상 하나를 보면은 연관된 영상을 보여줘요. 연관된 거, 그게 뭐 주제별로 연관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그 채널하고 연관된 영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양극화에 저는 아마도 요 얘기도 아마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치 얘기를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하고 인터넷에 싸우는 모습밖에 안 보이고 이렇게 양극화가 된 것에 컨텐츠 알고리즘이라는 게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저 같은 어른이 될 수가 있죠. 왜냐?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를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을 기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책을 보고, 그죠? 하다못해 나처럼 뭐 주간조선, 주간동아도 읽고 주간경향도 읽고 한겨레 20일도 저는 안 봅니다만 한 번씩 궁금하면 집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요거는 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볼 만도 한데 그럴 시간이 어딨어요. 쇼츠 보다 보면 새벽 되는데. 그죠? 그래서 구글 같은 기업에서 아무래도 광고 수입하고 직결이 돼 있으니까 엄청 관리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좀 지금 잡지에서 다루는 식으로 지적이 몇 번 되어야지 움직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자기가 의지력을 좀 가지고 자기의 컨텐츠 소비에 대해서는 자신이 관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도 이거 하루 이틀 나오는 얘기 아닌데 저번 주에 일어난 사건,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닙니다만 한두 개 정도 되는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GPT-4 터보가 무료 제공된다. GPT-4 터보라고 하면은 학습 데이터가 2023년 4월까지. 그래서 좀 더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요. 달리3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GPT 그 프롬프트를 통해서 바로 만들 수 있다. 요거는 사실 그 오픈 AI에서 GPT
플러스 구독하면은 이미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인데 무료 버전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요게 아마도 GPT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눈 뜨이는 소식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코파일럿 프로를 출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월 $20면은 GPT 플러스하고 같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하고 연동이 된다는 점이 크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오픈 AI하고 한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여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하고 격차를 꽤나 벌렸습니다. 애플이 사실 원래 애플이 한 1년 전이던가 2년 전이던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전 세계 최초로 넘겼던 기업이 애플이에요. 근데 지금 애플은 한 4천억 달러가 3천 4천억이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를 넘기고 있잖아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면서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들어오고 애저를 그렇게 열심히 구축을 하면서 한 3년 전에 한 요 정도 자리까지 원래도 물론 여기 있었지만 그 빌 게이츠 나가고서 꽤나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재기하게 된 게 클라우드하고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구독 위주로 전환하면서 구독 경제에 뛰어들면서 MS가 여기까지 올라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1위 자리를 애플도 그래도 따라가려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비전 프로 최근에 출시해서 미국에서는 꽤나 인기가 있어 보여요. 비전 프로 끼고서 그 테슬라 오토파일럿 켜놓고 비전 프로 그 끼고서 운전하다가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삼성이 S24에 전면적으로 인공지능을 넣어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아이폰 16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뭐라도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애플이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요 엔비디아가 진짜 엄청난 회사죠. 그죠? 엔비디아가 얼마 전까지는 한 4년 전까지는 저같이 컴퓨터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타까웠어요. 가상화폐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다 사가니까 컴퓨터를 써야 되는 게이머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못 사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5년, 6년 전 정도의 그래픽 카드 가격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비슷한 수준 라인업의 제품에서. 그렇지만 지금 엔비디아는 단순히 그래픽 카드만 파는 회사가 아니죠. 오픈 AI에서 쓰는 그 언어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쓰는 하드웨어가 전부 엔비디아 거죠. 그죠? 그리고 그 하드웨어 잘 활용하라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주고 암호화폐는 암호화폐대로 커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나는 비트코인이 1억 넘을 줄 진짜 몰랐어요. 진짜 넘더라고.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을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화폐의 간판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의 상승이 당연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고요. 4위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가 기업 공개를 21년인가 했던가요? 사우디 아람코. 19년 12월 달에 19년 12월 달에 하자마자 시가총액 1위를 한참 가지고 있었어요. 애플을 넘고. 근데 아무리 중동의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석유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이 커가고 이러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계속 가지기가 힘들겠죠. 지금 시가총액 20위에 있는 엑슨모빌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어떤 회사냐면 2005년도에 시가총액 세계 1위 하던 회사예요. 이때 당시 2위가 제너럴 일렉트릭, 1, 2위 왔다 갔다
한 회사고 2013년까지도 애플에 뒤이어서 2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이 회사가 투자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음표가 계속 붙고 있죠. 있다고 그래요. 저도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있는 아마존과 구글. 아마존도 1위 한 적 있죠.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힘입어서 1위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존하고 구글은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아무래도 구글의 제미나이가 논란으로 저번 2월 달부터 한동안 홍역을 치렀죠. 뭐 독일군을 흑인으로 그렸나? 황인으로 그렸나? 이미지 생성 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는 아무래도 대규모 기업이 쓰기에는 아마존이나 MS 애저나 클라우드 플레어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은 구글 클라우드가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죠. 아무래도 광고 수입에 구글이랑 메타, 그래도 메타는 광고를 갖다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띄워주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망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인스타그램하고 연동해서 작년에 출시한 스레드도 잘 나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참고로 저는 스레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꼭 해야 될 때가 온다면 하겠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피곤한 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데서 뜨는 광고로 지금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보면서 메타에 열심히 광고 수익을 날라다 주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 마케팅에 휘말려서 스레드 타임라인을 넘겨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나? 나한테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튼 인공지능 파는 대충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에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요새 지금 정치 얘기라고 하면은 선거밖에 없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후보 등록 기간이 선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2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오늘이 녹화일 기준으로 24일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D-20이면 3월 21일, 22일 이틀 동안 본 후보자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천이 거의 마무리됐기는 했는데 몇몇 논란이 있는 지역이 있어서 아직까지 공천이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될 즈음 해서 전부 마무리가 됐을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후보자가 모두 확정이 된 곳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디가 있냐 하면 여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분이 진짜 한 3달 전만 해도 이분이 진짜 참여할 줄 몰랐어요. 재판을 받고 계신 분이고 심지어 얼마 전에 유죄도 받았죠.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기 때문에 활동을 하시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법원 판결을 이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지지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조국혁신당이라는 정당이 3월 3일 날에 창당했습니다. 창당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중장년층들이 엄청 많이 와서 그 조국 대표가 연설하는데 엄청 환호를 했다 그럽니다. 뭐 조국 이러면서 그죠? 물론 요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단편적으로 중장년층이면은 보통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뭐 오프라인 행사를 오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보지 뭐 하러 이런 데까지 가서 바쁜 와중에 하겠어요. 중장년층이 창당 대회나 이런 데는 보통 온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원래부터 요번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꽤나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 막 붙죠, 그죠? 이 사람 뭐 조국의 뭐 검찰 개혁을 어쩌고, 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는데 본인이 직접 등판하면서 현재까지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빌려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조국이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당에 투표하시면 민주당보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요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통제가 잘 되고 있다라는 평가라고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 말 조금 잘못하면 상당히 제가 위험해질 듯한 막 사과 영상 올려야 될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잘못된 사실을 전하려는 의도는 없고요. 온전히 준비 부족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의 실수에 대해서는 다시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조국 대표가 인사결정을 대부분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하고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대부분 지역에 공천을 하는 한 지역구에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조국 대표가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 대변인이라든지 다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씩 온도가 다른 발언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으면 지역구 출마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 정당에는 여러 가지 민주당이 저번 총선에서도 그랬듯이 범진보 세력과의 연합, 이것을 지금 위성 정당의 명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위성 정당을 굳이 만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고 하는 명분으로 그런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합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 진보당 쪽의 인사를 공천하는 데에 대한 잡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비례대표에서 조국혁신당을 찍으십시오. 이런 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열린민주당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열린민주당도 저번 선거에서 정봉주 전 의원, 손혜원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보다 더 강한 진보, 사실은 뭐 이게 진보야? 우리나라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에요. 정의당이나 그거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색깔이 선명하고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에요. 김누리 교수님 같은 분은 민주당도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미국이 그렇죠. 미국 민주당은 눈을 씻고 봐도 절대 진보가 아닙니다. 이게 궁금하시면은 김누리 교수님 책이라든지 뭐 다른 자료를 좀 더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정봉주 손혜원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투쟁하겠다라는 얘기를 들고 저번 선거에서 나와서 비례대표 3석을 가져갔었죠. 근데 이때 열린민주당이 3석을 받았다라는 성과가 사실은 좀 애매한 결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때하고 지금의 조국 신당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보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지지율이 2자릿수예요. 보통 양당이 아닌 당의 지지율이 2자릿수가 나오는 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물론 이제 3월 초에 지금 창당되고 2주 남짓밖에 안 됐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아직 안 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소수 조국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 그리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이런 곳은, 새로운 미래에는 지금 민주당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갔는데도 두 자릿수가 안 나오거든요, 지지율이.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이 들만하죠. 그리고 그 4년 전에 정봉주 손혜원 의원보다 지금의 조국과 이재명은 훨씬 가까운 사이입니다. 최근에 만나서 조국 대표가 연대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긴 했지만 논란 좀 터지니까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았죠. 지금도 떨어뜨리는데 4년 전이면은 그 실형 살고 나온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수 진영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곳이 열린민주당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조국혁신당은 과연 이 효과를 갖다가 본선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그리고 민주당 공천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비명행사잖아요. 비명행사로 인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 쪽으로 많이 갔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금의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큰 파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선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의 표를 과연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민주당이 한 20 며칠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 있게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지역구에서 상당한 기반을 쌓고 전국적으로도 이름을 꽤나 알린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전직 원내대표도 떨어지고 국회 부의장도 떨어져서 국회 부의장님은 아예 국민의힘으로 가버렸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누구를 뽑을지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저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사람들만의 일보다는 우리들의 피부에 닿는, 그죠? 나라를 위한 일을 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뽑는 것이 훨씬 생산적일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최근에 유죄의 판결을 받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계시는 분께서 이끄는 정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을지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여곡절 끝에 첫 주차 일주일의 세상을 마쳤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다시금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준비를 잘 해보고 말주변도 조금 기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서 오도록 하고, 요 진행 방식 플랫폼에 대해서도 유튜브 화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